피해자는 12월 6일 밤 트리푸라 주 차이르 바자르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90%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용의자의 이웃에 의해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들이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소박하지만 행복이 가득한 집, 16살 소녀 조티즈는 캘커타, 현재 콜카타, 나는 서벵골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조티스는 매우 아름답고 온순하며 효심이 깊고 성실한 소녀로 항상 교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커다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국가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조티스와 그녀의 부모님은 캘커타로 가는 발걸음이 그들의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캘커타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저녁, 조티스는 어머니와 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거리에서 택시 운전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낡고 찢어진 남편의 옷을 꿰매던 중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온 걸까?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오셨네. 조티스, 가서 문 좀 열어봐. 조티스는 아버지를 맞이할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문을 열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남자들이 문 앞을 가득 메우고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티스는 공포에 질려 도움을 요청하며 저항했지만 그녀는 6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맞설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티스의 어머니는 딸의 절규 소리를 듣고 놀라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들이 조티스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티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 딸을 놓아줘. 그녀의 비명과 저항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자들 중 2명이 그녀를 제압하고 문 안으로 밀어넣으며 그녀를 억누르던 사이 나머지 4명은 조티스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2명은 어머니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여러 번 걷어차 그녀가 다시 일어나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곧 동료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 마을을 떠났습니다. 조티스의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뒤를 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근처에 사는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아무도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거나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딸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조티스의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딸을 납치했어. 조티스의 아빠, 어서 돌아와서 딸을 찾아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며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거의 미쳐버린 듯한 상태로 길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외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딸을 찾을 수 없었어. 그들의 차는 노란색이었고 이 방향으로 갔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 흔적도 없어. 남자 6명이었고 그들은 매우 난폭하고 잔인했어. 아버지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노란색 차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도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오전 6시 20분 조티스의 아버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캘커타 경찰서에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피해자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의 말을 무심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다른 정보를 묻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아내가 말한 차에 대해 묘사하고 자신이 찾았던 장소들을 더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수첩을 닫고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리세요. 그는 침묵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는 더 큰 고통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오전 6시 45분. 조티스의 어머니는 집 앞에 앉아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경찰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정의를 찾아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약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보았고, 조티스가 돌아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딸은 잔혹하게 학대당한 모습이었고, 입고 있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조요티스는 그 6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오직 겁에 질린 반응으로 집 구석에 몸을 숨겼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목, 얼굴, 어깨, 가슴, 배, 손목, 다리 등 몸의 모든 곳에 상처로 인해 피가 흘렀으며 손목에 선명히 남아있는 멍 자국은 그녀가 강제로 제압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와 옷은 찢어져 있었고 멍든 피부와 피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처음의 상처 역시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요티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괴물들에게 자극을 주어 6명 모두가 그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침범한 후 하나씩 그녀의 몸속에 들어오는 끔찍한 경험을 그녀에게 강요했습니다. 소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드레스에는 응고된 액체와 피가 어머니를 극도의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후 자신의 어린 딸이 겪은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곧바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 범인들을 고발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조요티스는 범행이 이루어진 차량, 장소, 그리고 일부 가해자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진술했으며 덕분에 고발장은 더욱 상세하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예상치 못한 일이 가족들에게 닥쳤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오전 9시 40분. 조요티스의 아버지는 두 번째로 캘커타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그는 고발장을 가지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오전 9시 50분, 경찰관이 접수 창구를 떠난 지 10분이 지난 후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조요티스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사건에 대해 더 말하려던 순간 2명의 경찰관이 아버지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신고 데스크 뒤에 임시 구금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체포된 이유를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대신 납치 사건 접수를 받았던 경찰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잘 처신해라. 이건 단지 경고일 뿐이다. 여기서 꺼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짓은 하지 말아라. 입 닫고 있으면 곧 풀어주겠다. 그 협박은 아버지를 멍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자신과 가족이 이곳에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요티스의 아버지는 자신이 위협받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즉,
범인들은 캘커타 경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서벵골주를 집권 중인 정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오후 8시, 조요티스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이후 아무런 설명이나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날 밤 바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짐을 싸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따라 신속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차에 태운 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오후 10시, 어두운 밤하늘은 차가운 비로 가득 차 있었고, 폭우는 마치 그들에게 닥쳐올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도시를 떠나는 길은 인적이 드문 지역을 지나며 집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단연간의 운전 실력과 그의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던 차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와 그들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미끄러운 진흙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길가의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범인들은 조요티스와 어머니를 극도로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들 중 4명은 전날 밤 조요티스를 납치하고 강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풍 우 속에서 악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조요티스의 어머니가 딸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는 그녀를 땅에 내리찍고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조요티스는 공포 속에서 어머니를 붙잡으려고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너무 약했고 범인 중 한 명은 그녀를 가축처럼 어깨에 들쳐 업었습니다. 노란색 차는 다시 한번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몸으로 절망 속에서 뒤쫓았습니다. 조티스는 픽업 트럭의 뒷좌석 바닥에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있었으며 비에 젖은 옷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모습에 범죄자들은 더욱 흥분하며 그녀를 조롱했다. 트럭은 철도역 근처에 버려진 집 앞에서 멈췄다. 조티스는 다시 차에서 끌려 내려오며 차량의 가장자리에 머리를 부딪혀 어지러움을 느끼며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녀는 더럽고 모래가 가득한 바닥에 거칠게 내던져졌고 빗물로 젖은 옷이 먼지와 뒤섞여 더욱 지저분해졌다. 그러나 조티스는 그 모습이 더 나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단단히 잡고 옷이 다시 벗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사탄과도 같은 눈빛을 가진 범죄자들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며 그녀의 두려움에 더욱 흥분했다. 그녀의 미약한 저항에 비웃으며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다. 2명은 그녀의 팔을 머리 위로 꽉 잡고 다른 2명은 다리를 강제로 벌렸다. 작은 조티스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하나씩 그녀의 몸을 유린하며 그녀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했다.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비가 멈추고 범죄자들은 떠났다. 조티스는 더러운 바닥에 헐벗은 채로 남겨졌으며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방 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조티스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모아 몸을 가리려 노력하며 문 밖으로 기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도 보호원들이 오전 7시 12분 조티스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어린 얼굴에 멍이 든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조티스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으며 주소를 말했고 보호원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오전 8시 10분, 보호원의 낡은 차는 조티스의 가족이 사는 작은 집 앞에 멈춰섰다. 조티스의 어머니는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딸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급히 그녀를 안으로 데려갔다. 그 시각,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집에 2주 동안 머물렀다. 아버지가 운전할 수 있어야 그들은 이곳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살았으며 어머니는 시장에 갈 때조차 몸을 완전히 가린 채로 나가야 했다. 결국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고 점차 상태가 나아졌다. 그는 여전히 통증을 느꼈지만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고통스러운 콜카타를 성공적으로 떠났다. 새로운 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희망했지만 고통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2주 후,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갑자기 집을 포위하고 돌과 흙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고 문이 부서졌다. 조티스는 집 안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며 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협박을 들을 수 있었다. 현명하게 행동해라.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뿐만 아니라 너의 딸도 또다시 창녀가 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나? 조티스는 귀를 막았지만 그들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런 공격은 이후로도 3차례 더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끼고 자신이 속한 공산당의 산하 조직인 인도 상공회의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보호받고 정의를 되찾기를 바랐지만 그의 기도는 다시 한번 응답받지 못했다. 조티스는 겁에 질려 집에 혼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에 가는 동안에도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의 위협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취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딸도 몇 번이고 창녀가 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들리십니까? 조티스는 귀를 막았지만 그 말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후 공격은 3차례 더 이어졌다. 아버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공산당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고 주요 소재지는 자신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 당 산하기관인 인도상공회의소였다. 아버지는 보호와 정의를 구하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곧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길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아내와 어린 딸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잔인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듣지 않으셨다. 조티스 가족의 새 집은 여관주인 빌라 시렉에서 임대되었습니다. 50세에 가까운 이 여성은 처음에는 가족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조티스가 아름다워서 좋아했고 나조차도 그 소녀가 불쌍했기 때문에 불쌍했습니다. 조티즈의 어머니에 따르면 부끄러워합니다. 가족은 그러한 불의가 자신들의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티스에게 일어난 일을 새로운 장소에서 숨기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남자들이 집에 와서 경고하자 집주인 빌라 실은 조티스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가 강간당하는 것은 역겹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조티스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내 집에 가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존엄성이 없으며 많은 남자들에게 이용됩니다. 당신을 여기에서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더 나쁜 일은 빌러 씨의 진술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티즈 가족이 임대하고 있던 작은 집에서 비명과 도움을 요청하는 필사적인 간청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분적으로 추측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범죄자들은 틀림없이 다시 찾아오면 16세 소녀 조티즈가 다시 강간을 당했고 조티즈의 부모는 집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오전 9시 15분. 시장에서 돌아온 조티스의 어머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점점 당황해하며 정신이 혼미해진 채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서
딸이 괜찮은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미한 비명소리를 남기고 땅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신, 불에 타서 피부가 온통 검게 타버린 불쌍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몸. 조티스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내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인도 무역협회 본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티즈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불의가 불의를 뒤달았지만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어린 딸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은 채 연달아 지나갔고 딸을 비닐 시트 위에 눕힌 채 산책로 바로 옆바닥에 놓아두었고 조티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극도로 도움을 구걸하고 애원하고 나서야 그들은 거의 30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티스는 응급실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고 아직 살아있었고 거의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인도 공산당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회운동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캘커타 경찰에 사건을 밝혀달라고 촉구했고 동시에 조티스는 불에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곧 경찰. 조티스는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서 바로 경찰과 함께 수사를 인계받았다. 문을 부수고 달려든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전에 나를 납치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나고 다른 한 사람은 여관주인 빌라실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나를 강간하고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나한테 불을 질렀고 그들은 나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조티스의 대답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다가 두려움에 떨며 쓰러졌다. 내 딸이 너무 무섭고 비참해서 자살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딸을 끝까지 고문하고 죽일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티스는 심각하고 끔찍한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결국 죽음의 낯을 이기지 못했고 2013년의 마지막 순간인 새해 전날 죽음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티즈의 부모의 분노를 최고조로 이끌었고 그들은 사건과 이 문제를 은폐하고 그의 범죄를 은폐한 경찰 갱단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 인도 공산당 본부로 곧장 운전했습니다. 딸의 죽음. 그런 다음 범죄자들이 야기한 야만성을 이유로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한 지역사회 활동가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조티스의 시신을 병원에 두고 떠났을 때 그들은 어린 소녀에 대한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없는 동안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와 조티스의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화장을 위해 시신을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조티스의 부모는 직원들과 몇몇 활동가들과 함께 딸의 시신 반환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돌아갔고 곧바로 소식을 접한 뒤 차를 쫓아 딸의 시신을 되찾았습니다. 조티즈의 시신을 둘러싼 싸움은 경찰이 사람들의 방문이 도시와 전국의 여성을 위한 정의에 대한 항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티즈의 시신을 밤에 화장하기를 원했을 때 도시 화장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위 경찰의 지시로 통화가 끝난 뒤 돌연 포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문제로도 떠올랐다. 2014년 1월 2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도 전역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와 조티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공산당도 서벵골주 정부가 범죄자들을 은폐하고 아버지를 체포하고 유사한 사건을 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티즈의 아버지는 경찰이 권위를 남용하고 그와 그의 아내가 조티즈의 시체를 가지고 서벵골을 떠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1월 6일 2명의 가해자가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가 조사와 밝혀지지 않은 강간과 이후 위협에 연루된 범죄자가 최소 8명 이상 있습니다. 사건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범죄로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견뎌야 할 원한이 너무 크다.
2012년 버스에서 여성 간호사를 성폭행한 사건 이후 사회가 충격에 빠졌고 법도 바뀌었지만 집단 강간 신고 건수는 날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이 감히 신고하지 못하고 묵묵히 고통을 당하거나 성적 학대와 보복을 당해 여성이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 보고든 조사든. 인도는 수도 뉴델리가 강간의 수도로 알려질 때 항상 위험한 핫스팟인 반면 비슷한 지역에서는 본질적으로 그 시대의 후진적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 피해자를 산채로 불태우는 집단 성폭행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심지어 강간과 집단 성폭행은 인도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여성, 자녀, 심지어 남편까지 모두가 목격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도에서는 조티즈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 밝은 미래를 찾지 못했습니다.